안녕하세요. 지능소프트웨어 연구실 박사과정 황태욱입니다. How to write a good scientific paper 챕터 4장과 5장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입니다. 4장은 figures and tables로 그림과 그림과 표가 논문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4.1장 그림을 사용하는 목표입니다. 이 그림은 과학 논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그림은 이 진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5가지 여기서는 이 책의 저자는 그림을 주로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PPT에서도 그림을 그래프로 언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중요 목적 중 5가지, 저자가 말한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문서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연구와의 그런 연구 성과나 추세 등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그래프가 이 내용의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이 내용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논문의 전반적인 소통을 위해서 텍스트와 통합될 수 있는, 그러니까 텍스트와 함께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처음에 결정해야 할 것은 어떤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여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결정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 핵심적인 결과, 전체적인 결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래프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전달할 내용, 전달할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러한 내용과 어울리는 그래프의 스타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확성을 추구하는 그래프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위에 부분의 내용은 한 번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제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래프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프의 오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래프 1980년대 사이언스지 기준으로 30%의 그래프 오류가 사이언스지에 존재한다고 저자가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6%는 구성 오류로 이제 레이블이 잘못되거나 눈금이 잘못되는 등 아니면 항목이 누락되는 등으로 인해서 그래프의 구성 요소가 잘못된 아니면 누락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음 6%는 재현 불가에 대한 오류로 그래프의 일부 내용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이 독자들이 이 그래프를 그대로 똑같이 재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는 구별 불가 오류로 이제 주로 흑백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선이 겹치거나 아니면 색으로 구분한 선들은 흑백 버전에서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이 어려운 오류가 10%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15%에서는 설명 부족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에 이제 추세선이나 값은 들어가 있는데 보여지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캡션에 제대로 언급되지 않거나 아니면 본문에 제대로 언급되지 않는 경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엑셀 등과 같은 다양한 툴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오류들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만들 때는 검토를 하면서 꼼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그래프의 무결성 검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진실이 잘 보이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표현이 정확한가, 애매한 표현은 없는지, 헷갈리는 표현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주의 깊게 문서화되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오해를 할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적절한 비교와 내용이 있는가. 이 부분은 다른 연구 혹은 같은 논문 내에서도 여러 실험과 비교할 내용이 있을 때 적절한 비교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데이터인가,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불확실함은 적절하게 이제 평가 혹은 해석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현이 가능한가입니다. 다음으론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저자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먼저 데이터의 4가지 핵심을 설명, 숫자, 단위, 그리고 불확실성의 추정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프를 구성하면서 명시해야 될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였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를 제외한 경우가 있다면 꼭 이유를 명시할 것입니다.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불필요하다고 저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를 제외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언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 정보는 가능한 포함하고 설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차 정보는 단순히 한 값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인 환경에 의한 오차로 인해서 그 값이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을 에러 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을 활용을 해서 같이 병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밀도는 높을수록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숫자에 대한 세세한 비교나 아니면 굉장히 단순한 비교들은 표가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즉, 이 그래프는 눈으로 봤을 때 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향을 비교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컬러로 하여 그 선들이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 흑백 버전에서도 그 정보들이 동일하게 손실되는 정보 없이 컬러와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캡션은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하고, 그래프의 제목 같은 경우는 절대 그래프 내부에 그래프와 함께 표시하지 말고 캡션에만 기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캡션에 설명되지 않은 그래프 정보는 반드시 본문에서 설명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원형과 3D 차트는 거의 강력한 표현으로는 절대 쓰지 말고, 막대 차트도 가능한 쓰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프는 데이터보다 복잡하면 안 되고 단순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기 어려워서 사용하는 것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데이터보다는 단순하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각 축에, 그래프에 있는 축에 2개의 척도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로그 척도 등을 활용을 해서 그래프를 표현해도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축소할 일이 있으면 이 부분은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 안에 공백이 많다면 각 축의 범위를 좀 재설정을 해서 공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능한 80% 이상의 데이터는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이제 있으면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없다면은 굳이 억지로 베이스라인을 추가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금은 변형하지 말고 이제 2개의 척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래프를 나누어서 2개로 나눠서 만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개의 척도가 서로 동시에 표현될 수 있는 척도가 아닐 경우에는
네, 그래프를 이 첫 번째 설명과는 다르게 그래프를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표현할 때 데이터 중에 이상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 데이터를 수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자가 추천하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스캐터 플롯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캐터 플롯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장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XY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그대로 엑셀에 붙여넣고 그 데이터로부터 이 스캐터 플롯 그래프를 처음 만들었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이제 저자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변경을 해서 논문에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축의 이 헤더 부분들은 이 헤더 부분들의 크기까지 고려를 해서 이 그래프의 크기를 결정할 것을 좀 주의 깊게 고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앞선 스캐터 플롯을 어떻게 엑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자는 엑셀의 사용을 좀 권장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은 엑셀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엑셀에 대한 내용을 적어두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파이썬에 있는 판다스와 시본 아니면 플러틀리 같은 라이브러리 활용에 능하다면은 엑셀보다는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부분과 별개로 이 엑셀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엑셀을 사용해야 될 경우라면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익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보통 2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 2컬럼 중에 1컬럼만 차지할 경우에는 구성한 그래프의 폰트와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엑셀에서 혹은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구성할 때 주의해서 구성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엑셀로 그래프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러한 위와 같은 세팅으로 크기를 설정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례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 활용을 하되 가능하다면 차트 안에 공백에 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금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십자가 그리고 작은 눈금 같은 경우도 외부로 설정해서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명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세세한 설정들로 강제 사항은 아니고 그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면서 직접 세팅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여러 논문에서 사용된 그래프들의 예시입니다. 먼저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좀 잘 표현된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눈금은 로그 스케일로 나와 있고 이 범례 같은 경우도 공백 부분에 그리고 선 바로 옆에 직접 이렇게 추가를 함으로써 좀 독자의 가독성을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색을 구분하고 이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점선으로 구분을 함으로써 이 독자의 가독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흑백으로 전환하였을 때는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점선과 같이 이 스타일을 변경함으로써 가독성을 추가할 수 있으니
이 다른 선 같은 경우에도 뭐 십자가 표시를 추가한다던가 곱하기 표시를 추가한다든가 등의 스타일 변경으로 그 더욱더 가독성을 높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 좋은 그래프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를 만든 제작자의 의도가 이 파장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이 공백이 굉장히 많고 또 이 그래프로 이 파장들의 좀 추세를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로 그리기보다는 차라리 평균이나 표준 편차 아니면 분산 등의 숫자를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여러 개로 나뉘어진 그래프들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동일한 축을 갖고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서브 그래프들로 여러 개로 하위 그래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그래프 간의 비교를 통해서 한눈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이 축이 모두 같은 그 제목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첫 번째에만 이 제목을 써주고 나머지 제목들은 생략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이미지 품질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논문에 붙여질 이미지는 그래프 이미지는 최소 300dpi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요. 추천 사항으로는 600dpi 그리고 큰 그림, 즉 이 2컬럼을 차지하는 그림 같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1000dpi 이상의 해상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컬럼 그림의 경우는 50%로 축소되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실제로도 이 축소되는 크기를 직접 테스트해서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백 버전을 고려하여 이 색상과 함께 다양한 선 스타일이나 기호 등을 활용해서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JPG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TIF나 LGW 등의 확장자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EPS 혹은 PDF, PNG 등의 확장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위 그래프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이 그래프들을 다 모아서 가능한 한 이미지 파일로 구성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이때 각 하위 그래프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레이블을 꼭 명시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널에 따라서 이걸 분리 제출을 요구하는 저널도 있기 때문에 저널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테이블스입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와는 조금 다르게 정확하고 세세한 값을 비교할 때 활용됩니다. 이 독자는 열보다 행을 그리고 가까이 있는 숫자를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표 자체로도 독립적인 내용, 이제 설명과 이해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에 있는 데이터에는 캡션에 명확하게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하고 그림과 마찬가지로 캡션에 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꼭 본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널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 스타일은 없지만 이 표 같은 경우는 저널마다 요구하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스타일은 저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저자가 에디터로 활동했던 JM 저널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논문당 1.4개의 표와 18.3개의 그림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표보다는 그림이 훨씬 많이 활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챕터 5장 인용 부분입니다. 먼저 인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과학적 지식은 점점 더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학의 첫 번째 기둥은 이 지식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것을 첫 번째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 출판물은 지식의 공유를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 효과적인 메커니즘인데, 이 과학 출판물에는 일반적으로 컨퍼런스와 저널이 있습니다. 이런 그 과학적 진보는 항상 과거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식을 인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용은 논문의 검증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이제 과거의 지식과 비교를 함으로써 좀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인용에 대한 5가지 목표입니다. 그 전에 이 인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또는 과거의 지식, 즉 이제 정보 또는 데이터 출처에 대한 참조인데, 인용이 가능한 목록은 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용은 참고 자료를 찾고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자가 어느 상황에서도 인용에 남겨져 있는 그 주소 혹은 내용만을 가지고 이 저자가 올려둔 그 인용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인용의 5가지 목표입니다. 먼저 독자가 논문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자에게 적절한 배경 지식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야 하고요. 다음으로 이 독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논문이 특정 학파에 속하고 있다는 것도 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검증에 있어서 대조 비교할 만한 대체 아이디어나 데이터 또는 결론의 예를 제공해야 하며, 활용하는 출처를 인정하고 출처를 밝힘으로써 이 지적 정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5가지 목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용의 목적은 다른 이의 공로를 인정하고 본인의 공로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지식까지를 다른 이의 공로로 보고 이 과거의 지식으로부터 새롭게 본인이 주장하는 참신한 내용들을 이렇게 과거의 지식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자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용의 목적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독자를 돕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독자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인용을 정말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중에 중복되는 정보로 인해서 낭비되는 시간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참고 문헌을 추가해야 이 논문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고려를 해서 좀 독자가 수월하게 논문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 목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용을 위한 문헌 검색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아이디어가 바뀔 때마다 문헌 검색을 매번 수행을 해야 하고요. 초안을 작성하기 직전에 여태까지 검색한 문헌들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작성이 끝난 뒤에만 문헌 검색을 한다면 종종 가짜 인용이 있거나 아니면 가치 있는 인용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가짜 인용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3장은 검증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 그래프에도 오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용에도 많은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주요한 문제가 되는 오류는 독자가 참고 문헌을 찾을 수 없는 오류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오류로서 저자가 자신이 인용한 인용문에 대한 내용을 독자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증이나 대조 등이 불가능한 그런 심각한 오류입니다. 다음으로 사소한 오류들은 독자가 참고 문헌을 찾을 수는 있으나 이제 오타 등으로 인해서 좀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주요 오류와는 다르게 어쨌든 독자가 이 참고 문헌을 찾을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독자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러한 오류에 대한 원인은 가장 큰 것은 단순 실수가 가장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 실수에는 이제 다른 출판물, 다른 논문, 아니면 다른 책 등의 인용문을 그대로 복사함으로써 오류가 전파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본인이 다른 인용하는 논문을 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인용할 논문의 초록만 읽고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인용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않은 인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인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짜 인용으로 앞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주로 중복되는 인용이 많고 크게 의미 없는 인용들을 가짜 인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자가 보기에는 인용이 많고 좀 유명한 논문들의 인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논문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가짜 인용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향 인용의 경우에는 이제 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 혹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인용문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본인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자의 논문을 인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용입니다. 이 자기 인용의 경우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제 가짜 인용이나 편향 인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반대 증거 제외로 현재 연구 결과와 모순이 되는 다른 연구를 인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인용의 목적은 이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과거의 지식과 비교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판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내용의 연구가 있다면 그것도 인용을 해서 독자가 원활하게 논문을 검증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인용 중에 자기 인용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현재 과학계에서 인용 횟수는 저자의 평판과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과도한 자기 인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 인용을 할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 저자가 이 인용이 가짜 인용인지 아니면 편향 인용인지를 거의 대부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이 저자 스스로가 양심에 맡겨서 자기 인용 시 가짜 인용과 편향 인용이 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러한 점 때문에 너무나 엄격한 그 기준을 세움으로써 적절한 자기 인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자기 인용을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이 독자를 위한 인용과 앞서 언급한 인용의 5가지 목표를 고려한다면 저자가 별다른 문제 없이 인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